안녕하십니까. 어쩌다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웃라이어입니다. 지은이 말콤 글래드웰, 옹gin이 노정태, 출판사는 김영사입니다. 그럼 책을 보겠습니다. 1만 시간은 성공의 보편적인 규칙일까? 위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밑바닥을 파헤치면 우리는 언제나 미시건 컴퓨터 센터가 나 하키 올스타 팀처럼 연습을 위한 특별한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사례를 놓고 실험을 해보자. 사례를 단순화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록밴드인 비틀스와 세계에서 가장 갑부인 빌 게이츠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존 레논, 폴 맥카트니, 조지 해린슨, 링고 스타로 구성된 비틀즈는 1964년 2월 미국에 도착해 음악계에서 흔히 말하는 브리티시 인베이전을 시작했고 대중음악의 형태를 뒤바꿔 놓은 히트 음반들을 속속 출시했다. 우리가 살펴봐야 할 첫 번째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했는가 하는 것이다.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는 미국에 오기 7년 전인 1957년부터 함께 연주하기 시작했다. 앨범이 출시되기까지의 기간을 추산하면 10년이 된다. 그리고 이들이 거쳐온 오랜 준비 기간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하키 선수와 빌려의 세계 수준의 바이올리니스트들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뭔가가 발견된다. 1960년 비틀스가 그저 열심히 노력하는 고등학교 록밴드에 불과할 때 그들은 독일의 함부르크로부터 초대를 받았다. 비틀스의 정기 작가로 샤우트를 집필한 필립 노먼은 이렇게 말했다. 당시 함부르크에는 로큰롤 클럽이 없었습니다. 전부 스트립 클럽이었죠. 그곳에 브루노라는 클럽 사장이 있었는데 그는 공정한 쇼맨으로 다양한 록밴드 그룹을 데려다 연주를 시키는 발상을 떠올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매시간 이어지는 거대한 논스톱 쇼에서는 많은 사람이 들이닥치고 또한 빠져나가죠. 그때 밴드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붙잡아 놓는 연주를 하면 됩니다. 빨간 조명 아래서 연주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논스톱 스트립티즈라고 불렀어요. 당시 함부르크에서 연주한 수많은 밴드가 리버풀 출신이었죠. 노먼은 계속 설명을 이어갔다. 당시 밴드를 알아보기 위해 런던에 온 브루노는 소호에서 우연히 런던에 잠시 들른 리버풀의 사학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몇몇 밴드를 소개받았죠. 비틀스는 브루노뿐 아니라 다른 클럽 사장들과도 연주를 맺게 되었습니다. 술도 많이 마시고 섹스까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함부르크에서는 과연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을까? 급료가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음향이 훌륭했던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관객은 귀를 기울여 들어주었을까? 그렇지도 않았다. 특별한 것은 단지 그들이 엄청난 시간을 연주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비틀즈가 해체된 후 함부르크의 인드라라는 클럽에서 연주했던 일에 대한 존 레논의 인터뷰에 귀를 기울여 보자. 우리의 연주 실력은 점점 좋아졌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밤새도록 연주를 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그곳에서 더욱 열심히 노력했고 노래에 마음과 영혼을 담으려 애썼습니다. 리버풀에서는 고작 1시간만 연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잘하는 곡만 반복해서 연주했죠. 하지만 함부르크에서는 8시간씩 연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곡들과 새로운 연주 방법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빌 게이츠를 만나볼 시간이다. 그에 대한 대략적인 밑그림은 비틀스 이야기만큼이나 잘 알려져 있다. 젊고 똑똑한 수학 천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눈을 떠 하버드를 중퇴한다. 친구들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작은 컴퓨터 회사를 차린 그는 엄청 똑똑함, 저돌승, 두둑한 배짱으로 그 작은 회사를 소프트웨어 세계의 거인으로 만들어 놓는다. 이 정도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 좀 더 깊이 파고들어보자. 빌 게이츠의 아버지는 시애틀의 부유한 변호사였고
어머니는 잘나가는 은행가의 딸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머리가 트인 빌은 공부에서 빨리 흥미를 잃는 편이었다. 고민을 하던 빌의 부모는 아들을 공립학교에서 빼내 시애틀의 사립학교 레이크사이드에 보냈다. 빌이 레이크사이드에서 두 번째 해를 보내던 중 그 학교에서는 컴퓨터 클럽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빌 게이츠는 장난스럽게 당시의 일을 들려주었다. 그 학교 어머니의 해는 매년 돈 쓸 일을 찾아 사방팔방 헤매고 다녔죠. 한 번은 시내에 사는 아이들을 대학으로 견학 보내는 여름 프로그램을 열었어요. 또 언젠가는 선생님들을 초청하더군요. 그의 어머니 해가 $3,000를 투자해서 작고 우스꽝스러운 방에 컴퓨터 터미널을 설치했어요. 그것은 우리 차지가 되었죠.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일이었던 이유는 그때가 1968년이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에는 대학에서조차 컴퓨터 클럽이 있는 학교가 드물었다. 레이크사이드에서 구입한 컴퓨터의 종류는 더욱더 눈길을 끈다. 그 학교는 1960년대의 다른 학교처럼 학생들이 수고스럽게 카드에 구멍을 뚫어가며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도록 하지 않았다. 대신 텔레타이프라는 공유 터미널을 설치해 시애틀 시내에 있는 메인 컴퓨터에 직접 연결되도록 했다. 빌 게이츠의 회상은 계속된다. 공유 시스템이라는 발상이 완전해진 게 1968년의 일이었어요. 어머니의 누군가가 앞날을 내다본 거죠. 빌 로이는 대학교 새내기였던 1971년부터 공유 시스템을 통해 프로그래밍을 배울 기회를 얻었다. 그것도 감지덕지할 판인데 빌 게이츠는 실시간 프로그래밍을 미국 학제로 8학년이던 1968년부터 배웠다. 이후 빌은 컴퓨터실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와 몇몇 학생은 그 신기한 기계의 사용법을 스스로 익혀나갔다. 실제 생활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는 영화에서처럼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엔진의 일부가 경험을 내며 폭발하는 일은 없다. 이륙하던 중 그 힘을 버티지 못해 방향타가 뚝 하고 부러지지도 않는다. 기장이 의자 뒤쪽으로 몸을 한껏 젖히며 오 신이여 라고 숨죽여 외치는 일도 없다. 첨단 기술은 일반적인 상업 민항기를 토스트기처럼 믿을 만한 것으로 바꿔놓았다. 따라서 비행기 추락 사고는 사소한 고장과 장애가 축적되어야 발생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충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날씨가 좋지 않다. 끔찍하지는 않더라도 파일럿이 평소보다 더 스트레스를 느낄 만큼 좋지 않다. 또한 추락 사고 중 압도적으로 많은 사고가 지연된 비행에서 발생하며 이 경우 파일럿은 대개 서두르게 된다. 네, 오늘은 말콤 글래드웰 작가의 아웃라이어를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